오늘 6강이고요. 소비자의 가치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소비자가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마음을 끌려하는, 자기의 욕망과 또는 자기의 필요를 정확히 인지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무엇인가가 나타났을 때 열광하게 되는 그 부분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고객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부분들로 애니메이션으로 싣고 할 수 있는 하이차트라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의사가 전달해 주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거나 이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환자에게 훨씬 효율적으로 전달하자, 이런 부분도 이해를 좀 더 도울 수 있다. 지난번 이제 5강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넛지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서의 전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소비자의 가치를 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객과 의사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가진 거죠. 캐릭터성으로 구현한다든지. 그래서 기획자에게 있어서 혁신은 단순히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게 아니라 바로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세스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객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어떤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는 기업에게 있어서 혁신적인 기술 또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많은 기획자들이 이와 같은 고객 가치 창출의 중요성과 혁신 하에서의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도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집중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엑셀러레이팅 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좀 붐업 시키려고 회사를 가서 이제 상담을 해보고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안서 같은 것들을 검토를 하다 보면 대부분의 대표들은 마케팅 과정에서도 그렇고 자기 상품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평가를 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건 진짜 좋은데 사람들이 잘 몰라줘, 이런 식으로 귀결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요구와 피드백을 무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적합한 팀의 구성에 따른 실패가 가장 큰 원인들도 다 마찬가지. 그러면 나는 팀원에게 어떤 연상회로를 만드는 사람일까? 나는 연인에게 어떤 연상회로를 만드는 사람일까? 친구에게, 상대방에게. 우리의 상품은, 그리고 우리가 만드는 서비스는 대중들에게 어떤 연상회로를 만들고 있는가? 기대감을 주는가? 아니면 직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가?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결국엔 상품에도 연상회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념이나 동기, 영감을 주는 일이나 작품이나 비즈니스, 서비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도 유려하고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우리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네. 이것보다 뭔가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가치를 믿고 우리가 현실에 도전하는 방법은 모든 제품을 유려한 디자인, 편리한 사용, 사용자 중심의 친화적 제품입니다. 우리의 제품을 사시겠습니까? 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빼앗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런 키워드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차이는 결국에는 무엇을 어떻게 왜의 관점에서 우리는 훌륭한 제품을 만들었고 디자인도 이렇게 좋습니다. 우리 제품을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내용들로 귀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 골든서클을 보면 무엇을 어떻게 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왜인 거죠. 왜가 코어의 위치에 있어야 그걸 어떻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어떤 시선들로 바뀌어야 된다. 애플은 왜 그토록 창의적이었을까? 매년 끊임없이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했고 애플은 컴퓨터 제조사일 뿐이지 않을까? 경쟁사들과 똑같은 기회와 활용 가능한 대행사,
컨설턴트, 미디어 활용 기회가 같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쟁사와 왜 다르게 느껴졌을까? 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라고 인권 운동을 했던, 흑인 해방 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유명한 연설문에 보면 I have a dream이라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의 인권을 위해 싸운 유일한 지도자도 아닌데, 뭐 당대 훌륭했던 연설가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흑인 인권의 상징으로 불릴까? 네. 저 I have a dream이라고 얘기하는. 모두가 해방돼야 됩니다. 우리를 그만 괴롭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서 다른 가치에 대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 라이트 형제는 어떻게 최초의 유인 동력 비행기를 만들었을까? 뭐 자금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실력이 좋거나 학력이 높은 지식인도 아니었고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라이벌이 계속해서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최초의 비행기로 발명가로 어떻게 명성을 높였을까? 뽀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16년 동안 캐릭터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경험이 많은 팀도 아니었고 히트작을 제작해본 경험도 없고 거의 뽀로로가 유일했고 물론 지금은 뽀로로 때문에 오콘이라고 하는 회사가 컸지만 국내 대형 제작사들이 많았고 일본 애니메이션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뽀통령을 만들 수 있었을까? 위대하고 영감을 주는 세상의 모든 리더 조직 상품 서비스는 무언가 다름이 있지 않았을까? 그들은 무엇을 만든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고 그 조직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는 보시면 차별화 전략, 가치 제한, 전략 수립, 판매 전략 뭐 이런 걸 통해서 잘 나열하면 좋은 전략을 도출하는데 참 유용해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안에 있는 내용도 한번 잘 보세요. IM 통합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 플랫폼을 설계해야 되는지, 통합 마케팅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행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략은 어떻게 수립해야 되고, 목표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STP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마케팅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시장 현황 3C 분석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케팅 최저가 집단한 다음에 SWOT 분석하고 이슈를 도출해야 되죠. 뭐 이런 내용들 다 똑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왜 하는지 아는 것은 참 드문 일이에요. 돈을 버는 것이 왜일까? 네. 왜? 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일을 하는 가치, 동기, 신념, 뭐 흔히 이야기하는 뭐 철학, 뭐 이런 얘기들인 거죠. 우리의 조직은 왜 존재해야 될까? 우리가 만드는 일, 그리고 뭐 작품,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가치, 동기, 신념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스스로 묻고 반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밖에서 안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왜. 그래서 보시면 훌륭한 컴퓨터를 만들었고 디자인도 좋고 사용 친화적 제품입니다. 살래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문화상품을 만들면 재밌는 작품 만들었고요. 캐릭터도 예쁘고 뭐 하고 3D도 활용해서 박진감 넘쳐요. 볼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중요하고 어떤 기능이나 효과를 보였는지 얼마의 제작비가 투입되었는지 이런 걸로 고객에게 구매 행동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고객에게 영감을 줄 수 없어요. 요즘 특히나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혹하지 않아요. 안에서 밖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모호한 것에서 명료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걸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었는지.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실제로 사유하고 생각하는 그 패턴대로 우리도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 제품을 제공해 주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는 가치를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도전하는 방법으로 모든 제품은 유려한 디자인, 편리한 사용, 사용자 중심의 친화적 제품으로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이제 살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 동기로 사고의 체계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공감하는 친구를 만듭니다. 그걸 위해서 이런 걸 제공했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자 했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아이에게 맘 놓고 보여줄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자, 이제 볼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객들은 상대가 무엇을 때문에 구매하지 않아요. 왜를 보고 구매합니다. 그래서 애플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제품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이유, 거기에 있는 거죠. 결국엔 컴퓨터 제조사지만 그들의 철학, Think Different를 얘기를 하면서 저 Think Different를 내가 구매하게 되는 건 이 제품을 사면 나도 Think Different 하게 될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런 제품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었던 게 아니고요. 사고의 체계가 거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만들더라도 이것들을 전달하는 방법들이 달랐던 거죠.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애니메이션 회사들은 뽀로로 같은 작품을 만든 환경이 아니었을까요? 이미 많았고요. 하청 제작도 해왔고 그런 제작 능력이나 자본력도 충분했어요. 디즈니나 드림웍스 같은 것들 다 우리나라에서 제작했었거든요. 근데 애니메이션 신생기업인 오콘이 만든 뽀로로가 이루어낸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죠. 셰뮤얼 피어폰 랭리를 보시면 20세기 초 유인 조정 동력 비행기 개발은 지금의 어떤 4차 산업혁명과 같이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근데 저 랭리라는 사람은 하버드 교수였고 당대 최고 석학들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고 명성에 맞는 최고의 인재를 확보했었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성공을 위한 포트폴리오가 완벽했었지만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지도 못했고 돈을 벌지도 못했고 유명해지지도 않았어요. 왜? 아마추어같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 라이트 형제 때문인 거죠. 라이트 형제가 성공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된 게 아니고요. 자전거포를 운영하면서 생긴 몇 푼, 그리고 단 한 명의 대학 졸업자가 없는 인력 구조, 최악이었죠. 현대 경영학에서는 기업의 실패 요인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근데 그들이 비행에 성공하도 며칠이 지나서야 알려졌을 만큼 모든 게 열악했거든요. 최초의 비행기 제작자의 역사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죠. 결국엔. 차이점이 뭘까? 목적, 신념, 동기부여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Y를 어떻게 가져왔을까?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가 세상의 방향을 바꿀 거고 이 일은 나의 꿈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Y가 있었던 거고 세뮤얼 피어폰 랭리는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했고 라이트 형제의 성공 후에 이건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고 포기한 거죠. 여러분 혁신이란 건 결국엔 그런 겁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관행이나 제품, 그리고 서비스가 시간을 경과함에 따라서 사회체계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특정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되는 과정. 그래서 혁신을 채택한다는 건 혁신을 이용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에버렛 로저스가 1962년에 제시한 시간도 참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 디퓨전 티오리에 따르면 혁신이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엔 채택률을 결정하는 변인들이 뭐 이런 상대적인 이점, 적합성, 복잡하고 실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 결국엔 이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종속 변이는 개혁이 채택되었어 안 되었어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 앞서 이야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그의 변인들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이점이란 혁신이 이전의 것, 이전의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더 낫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이 잠재적인 채택자에게 상대적 이점이 있는 혁신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거나 사회적 명성을 얻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비교 대상과 상대적인 이점을 조금 더 가져가는 게 확실히 혁신에 있어서는 꽤 중요한 어떤 시선들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혁신의 본질은 상대적 이점의 어떠한 형태가 채택자들에게 중요한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걸 흔히 이야기해서 그냥 어떤 디맨드, 요구에 대한 수용뿐만 아니라 베네핏, 물리적인 베네핏을 어떻게 얻게 될까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적합성을 보자면 혁신이 기존의 가치, 과거의 경험, 잠재적인 채택자의 필요에 부합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말하는데 어떤 아이디어의 적합성이 높을 경우에 그것은 잠재적 채택자가 가진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리스크를 꽤 줄여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출발하면서 그 개인의 상황에 더 부합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이점도 가져가야 되면서 어떻게 적합하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흔히 뭐 적정 기술 뭐 이런 부분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과한 기술이 누군가에게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으니 거기에 맞춰준 적합한 형태의 기술 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죠. 소비자의 혁신 성향을 보면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프론티어, 혁신가, 이노베이터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얼리 어댑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초기 대다수가 선도적인 대중 그리고 후발의 대주 그리고 나중에 혁신이 지체된 그냥 나중에 팔로워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것들이 꽤 중요하게 되는. 그래서 캐즘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첨단 기술이나 어떤 상품이 개발되면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으로 진입하기까지의 사이에는 일시적으로 수요가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단절의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리 어댑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뭐 예를 들어 20년 전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안 팔리는 거죠. 지금이야 뭐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매하거나 아니면 선택하고 싶어 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지만 이게 어떤 시기 사이에도 정체되거나 후퇴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이런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골에 가서 엄청 좋은 기술로 이런 거 좋아요 해봐야 별로 그분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적정한 기술의 수준, 적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노베이터나 얼리 어댑터, 저도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아이폰 사려고 줄을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애플 매장에서. 저도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지만 누구는 뭐 아이폰만 나오면 항상 저기 가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홍콩 같은 데 가서. 뭐 거기 가면 뭐 사진 찍을 때 소리도 안 나고 유심도 2개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좋다. 5G가 훨씬 빠르다. 네. 그 정도까지 사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사서 요즘에는 뭐 리뷰를 남기거나 아니면 본 다음에 후기를 남기거나 뭐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한 어떤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오래됐긴 했지만 어쨌든 신화의 16주년 기념 콘서트 뭐 이런 거. 네. 아이돌 콘서트를 기다리는 줄. 네. 신념과 일치하게 되면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줄 아는 시대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의 신념을 어떻게 내가 캐칭할 것인가? 우리의 가치, 우리 회사의 가치, 우리 회사의 어떤 방향, 뭐 어떤 신념 이것과 개인의 신념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어떤 시선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왜 줄이 서 있을까? 첫 번째이고 싶어서, 신념을 증명하고 싶어서, 상대가 무엇을 하느냐 보고 구매하지 않아요. 왜 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의 신념인 거죠. 그렇습니다. 소비자의 혁신 성향 자체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에게 나에게 꿈이 있다고 했지 나에게 계획이 있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하고 있는 그 일상적인 것들을 내가 살아내고 싶은 꿈이 있고 백인과 흑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꿈. 네, 학교를 같이 다니고 같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뭐 이런 어떤 꿈이 있다. 결국엔 그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네, 뭔가 중요한 모티베이션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저렇게 워싱턴 광장에 다 운집을 했는데요. 초대장을 보내지도 않았고 날짜로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 없었어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명령설가도 아니었고요. 자기만 막 핍박받고 자기 가족만 엄청 막 힘들어지고 이런 운동가도 아니었어요. 미국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할지 말하지 않았고요. 그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난 믿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과 인간의 법이 이 사회가 정의롭다면 2가지가 달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 신념이 또 동일해야 된다. 신 아래 인간이 평등하듯 우리의 법도 그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하는 거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상품, 서비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어야 할까?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왜가 필요한 거죠.
그 왜라고 하는 가치를 이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상품 개발뿐만 아니라 패키징과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방법과 마케팅과 그다음 고객을 응대하는 어떤 모든 프로세스가 정리가 돼요. 물건만 보고 있다면 물건을 어떻게 전달할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그건 그냥 더 싼 걸로 전달하면 돼. 근데 중요한 건 왜 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왜 할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걸까를 고민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얘기하자면 고객을 응대하는 CS도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그걸 담는 그릇도 달라질 거고 포장도 달라질 거고 전달하는 방법도 달라질 거고 마케팅하는 문구도 달라질 거예요. 고객이 전화 오면 응대하는 법도 달라질 거예요. 이런 작은 마인드의 차이들, 아주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들이 바로 왜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또 다른 근거가 생물학적 원인이기 신피질과 번영계의 핵심의 어떤 이 교차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어떤 관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하는 뇌의 영역, 그래서 번영계는 언어를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오는 반응을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 자체는 언어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피질에서 번영계로 이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무엇을 해당하는 특징, 혜택, 기능 같은 복잡한 정보를 주면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지만 행동을 유발하지 못해요. 결국 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건 언어의 관점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언어로 사람의 마음을 탁 건드리는 것. 이런 부분들로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과 언어를 동원해서 자신의 의사결정을 합리화해줄 근거를 만드는데 그 전에 먼저 중요한 건 하나의 센텐스를 통한 직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왜 반응하고요. 하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를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물론 왜만 얘기하고 무엇을 어떻게가 없다면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문화상품은 왜를 충족하는 동기와 감성적 접근을 제품을 만들고 그것에 충성하게 만드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은 팔려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신념이나 동기를 나누어주는 것, 그리고 공감대를 파는 것. 사람들이 이런 부분의 필요를 느끼고 있구나를 파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 자체를 사람들은 구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6강 강의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편의 영상을 좀 더 보고요. 그거 보시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기가 3일 정도 남은 카카오의 CEO 임지훈입니다. 이 영상이 아마 편집이 되고 나면 그때는 제가 백수일 것 같네요. 대학생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저를 포함해서 남의 말을 그렇게 많이 안 듣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자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그 말 듣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후회를 하면 결국 자기가 내린 선택이기 때문에 백날 유명하고 좋은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내가 가능성이 있더라고 나랑 조금이라도 맞을 것 같은 곳에 가서 조금 일을 해보든지 나의 확신을 높이는 데에 수많은 경험들을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딱 뭐 한 명, 두 명 꼽을 수 있는 멘토분이 따로 계시지는 않고요. 멘토가 멘티를 리딩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성공하셨을 때 시대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성공의 요인들과 지금 내가 처한 거랑은 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는 좋지만 그건 이제 참고를 하는 거고 결국은 결정은 내가 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힘이 되는 거는 같이 힘듦을 겪는 사람들, 창업을 하면서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수많은 스타트업들, 거기에 있는 대표이사들과 맥주라도 한잔 하다 보면은 너도 힘들구나, 나도 힘든데 모두가 힘들구나. 그렇지만 이 힘든 와중에서도 어느 날 봤더니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크게 성공해 있고 이런 거를 같이 볼 수 있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리스크가 크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물론 그 분야에서 이제 실력을 키울 그 정도의 의지는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실력이 하나도 없으면서 사실은 뭔가 잘 되길 바라는 거는 노행인 것 같고 실력이 있으면서 다른 길을 가는 거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쭉 IT 업계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이버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경영과 전략적인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데서 1년 남짓 있었고, 사회 초년기는 남들이 하는 똑같은 커리어에 대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기업, 오대나는 그런 전략 컨설팅. 어느 날 이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었어요. 내가 기술을 참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한테 돈을 주지 않아도 제가 주말에 하는 일을 보면 국내외에 있는 동향들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보는 거는 제 취미 활동이었어요. 원래 그런 취미 활동인데 봤더니 그런 거를 열심히 보고 사람을 만나고 투자를 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업이라는 게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벤처캐피탈. 그래서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는 VC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초창기에 투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니팡이었고요. 2012년도에 KKO 벤처스라는 벤처캐피탈을 창업하고, 벤처 투자를 하면서 사실 인생에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창업자가 걸어가는 길을 옆에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사업계획서대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깨닫고,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되게 잘 되는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약간 축소판의 느낌이었어요. 저 대학 다닐 때도 보면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항상 하고, 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얘기도 듣고 책도 읽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은 벤처업계에서 투자하면서였던 것 같고요. 2015년 8월에 김문수 회장님께서 카카오의 CEO를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급작스러운 제안을 사실 해주셨고,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반 동안 카카오의 CEO를 했고요. 이제 카카오 대표가 돼서 느꼈던 거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라는 거는 너무 중요하구나. 어떤 뭐 독보적인 리더가 있어서 모든 거를 지시하면서 한다면 그 기업은 과연 제대로 돌아갈까?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열심히 하게끔 하는 동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공부를 내가 하고 싶다가도 엄마가 와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하기 싫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환경, 처음에 몇 개월 정도는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조직과 사람에 대한 거를 많이 공부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최소한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는 확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인생이 허무해질 거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커리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가 조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걸 선택할 때마다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반대를 했고요. 예를 들자면 네이버에 있다가 나올 때는 왜 나가냐라는 질문을 했고, 전략 컨설팅 회사에 있을 때도 왜 1년도 안 돼서 때려치냐, 벤처 투자를 처음 했을 때가 2007년인데요. 금융기관 아니냐, 대출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렇게 이미지가 썩 좋진 않았었는데, 내가 가서 다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있었었고, KKO 벤처스를 창업할 때도 연륜이 있어야 된다. 너처럼 31살짜리가 무슨 VC를 창업하냐 했는데, 저는 그거는 내가 가보면 알 것 같고, 다르게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르게 가는 게 더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나이라는 거는 제 머릿속에 별로 중요하게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나이라는 거가 되게 큰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나이 문화는 약간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는 생각해요. 나이가 어리면 이럴 것 같다라는 그런 선입견들을 없애는데 초반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실제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루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그 동료들이 얼만큼 신뢰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카카오 대표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거에는 저는 상황에 따른 리더십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사람마다 장점과 강점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강점과 상황을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2015년에 카카오는 조금은 어려운 시점이었어요.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2014년 10월 달에 했었고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나아갈 방향을 좀 정해야 되는, 큰 결정들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대표가 된 다음에 되게 많은 좋은 리더분들을 많이 영입을 했고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거의 10개 정도를 종료시켰어요. 그래야지만 하나의 방향성으로 우리의 리소스를 투입해서 잘 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벤처 투자를 해오면서 잘할 수 있었다라는 영역이라면 이제 카카오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리딩하는 거는 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후임이 되신 여민수 대표와 조수영 대표는 이 IT 업계에서 20년씩 일을 해보셨었고 좋은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를 더 잘 성장시키는 데 적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인생 2막이라는 그런 표현을 말씀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 15년 동안 제가 좋은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조금 나눠줄 수 있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특히나 좀 우리 젊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강연을 하는 거는 되게 작은 하나의 제가 할 수 있는 걸 거고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세상에 약간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게 뭘까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를 뭔가를 포장하는 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제가 느끼는 점과 외부에 알려지는 우리 회사의 이야기가 갭이 요만큼도 없게 만드는 거를 저의 목표로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보통 홍보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 회사가 많이 알리고 싶은 서비스나 어떤 제품에 포커싱을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서비스나 제품 말고도 우리 회사를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 회사를 이렇게 들고 탈탈탈 털어보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면 회사 사람들도 자기들도 몰랐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얘기들을 머릿속에 막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나도 생각하지 않았던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저희 직원분들한테 나는 그냥 우리 회사의 마이크일 뿐이다. 내가 들고 다니면서 읽는 스크립트는 다 여러분들한테서 나온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요. 저는 제가 제 생각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P2P 금융 랜딧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이미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블로그 닉네임이 꼬날이라고 불러주시는데 꼬마 날라리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 전문가라는 사람이 되려면 홍보 대행사라는 데를 한번 다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당시 OPQR이라는 홍보 대행사에 지원을 해서 거기 들어갔고요. 주로 IT 회사들을 홍보를 했는데 그중에 이제 마지막 클라이언트가 첫눈이라는 검색 엔진이었고요. 장병규 대표님도 그때 처음 만나게 됐는데 굉장히 특이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일정 정도의 홍보 대행 피를 더 줄 테니 일주일에 2번 오전만 첫눈 사무실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에 2번 들어갔죠. 그 회사의 지식과 정보가 다 이렇게 DB화돼서 처음 들어간 사람이라도 그거를 쫙 읽으면은 회사의 모든 히스토리와 여태까지의 프로젝트를 팔로우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굉장히 스마트워크 조직이었거든요. 대행사 사람이라고 하면은 어쨌든 외부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열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같이 항상 일하는 사람처럼 궁금한 거 여쭤보면 다 말씀을 해주시고 첫눈에 회사의 비전 같은 거를 너무 빠짐없이 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장병규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잘 일을 할 수 있게 될까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좋았던 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3개월 후에 제가 첫눈에 입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첫눈에서 만난 분이 노정석 대표인데 첫눈에 제가 홍보 대행을 하던 그 3개월 동안 체스터님이 거기 다니셨었고요. 제가 막상 첫눈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나가서 테터를 창업했던 때세요. 제가 M&A가 되고 났더니 같이 한번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셔서 테터앤컴퍼니 홍보를 했고요. 체스터님은 본격적으로 내가 홍보 담당으로서 내 일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게 해주신 상사였던 것 같아요. 저하고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꼬날님이 하시는 일이 나는 꼭 홍보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꼬날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도 체스터님하고 정리했던 제 일에 대한 정의가 정말 마음에 들거든요. 기업이 기업 활동과 관련 있는 모든 공중들과 관계를 구축, 발전, 유지시킴으로써
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활동. 이제 제 식으로 아주 쉽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 회사에 친구를 만들고 그 친구를 자꾸자꾸 늘려가는 일이라고 정의를 하고 났더니 홍보 담당으로서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지 않아도 항상 할 일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이제 랜딧의 김성준 대표님한테 2015년 8월 1일 날 갑자기 문자가 온 거예요. 오날님 저희 너무 바빠요. 3초 만에 대표님 저 어떻게 하면 돼요? 라고 이제 한 게 랜딧에서 일을 하게 된 계기고요. SJ는 굉장히 선한 의지가 강한 창업가예요. 주변에서 아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좀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당장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훅 앞으로 달려가시는 분이세요. 같이 한번 빨리 달려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고요. 일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스탠다드가 엄청 높으세요. 그래서 아, 나 이 사람한테 진짜 최고라는 인정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절로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상사인 것 같아요. 제가 랜딧에서 일을 시작한 게 2015년 9월이잖아요. 그때가 우리나라에서 지금과 같은 P2P 금융산업 자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될 때였었어요. 랜딧이라는 회사의 정보를 외부로 알리는 것보다도 P2P 금융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올해는 입법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진짜 아무도 몰랐던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발전하는 이 과정을 2년 정도 만에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홍보 담당으로서는 규제가 있다, 금융산업은 힘들지 않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반대로 그것 때문에 랜딧에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산업의 본질에 맞는 규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미디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논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과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창업가의 삶을 일반화해서 제가 이야기할 만큼 옆에서 가까이 뵌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상사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장병규 대표님, 노정석 대표님, 엔서지에서 저의 상사셨던 이준표 이사님, 김성준 대표님 이렇게 네 분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각각 성격 다르시고 다른 점이 있겠지만은 공통점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진짜 5분은 허투루 살지 않으세요. 굉장히 자기 절제력이 강하신 분들이고요. 기자분들 만나 뵙고 또 여러 미팅들을 하다 보면 어려운 질문이다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도 아 저런 생각을 다 해놓으셨네?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답변이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가 필요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몰입해 있는 일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생각을 정리를 이미 해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제 상사들이 뭐 인터뷰를 하시거나 외부에 나가서 대중 앞에서 발표를 하실 때 조사도 빠지지 않고 적거나 녹취를 해서 굉장히 자주 읽고 자주 듣는 습관이 생겼고요. 그게 제 생각에는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는 것보다도 큰 공부를 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내가 진짜 모르는 일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너무 좋아요. 혁신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스타트업에서. 근데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빠짐없이 이해가 되는 일이 왠지 혁신적일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해는 안 되는데 뭔가 그려보면은 막 엄청 멋진 미래나 근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아 이거 진짜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환희를 큰 회사에서는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큰 회사에서는 내가 어떤 새로운 거를 론칭을 하더라도 그 회사의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직원 5명일 때, 6명일 때 이렇게 일을 시작을 하고 나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다 혼자서 하게 돼요. 어떤 일에 대해서 A to Z 풀 패키지를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배우게 되는 이 과정이 너무 큰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중에 나가면 나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길 때가 있어요. 가장 좋은 거는 회사가 발전했을 때 그 발전이 정확하게 나의 발전이 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블라인드가 이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시는 건 모든 분들이 다 대한항공 땅콩 사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사건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건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퍼져나가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회사에 어떤 문제가 존재하고 그걸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사개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블라인드에서 그게 터졌을 뿐이거든요. 회사 대 직원의 커뮤니케이션은 한계가 있거든요. 회사가 너 회사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면 거기다 대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솔직한 커뮤니케이션은 결국에 직원들끼리 이야기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블라인드는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을 개인적인 디바이스에 만들어주고 그걸 회사가 전혀 개입하지 못하게 하자. 거기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블라인드의 김성겸이라고 하고요. 블라인드를 공동 창업한 사람 중 한 명이고요. 팀 블라인드의 미국 진출을 맡아서 2년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했었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 비즈니스 총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블라인드 하면 모르시는 직장인 분들이 없으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도 실리콘밸리에서는 저희 로고가 써진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다들 알아볼 정도로 유명한 앱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신입사원이 처음 입사했을 때 오리엔테이션에 저희 앱 얘기가 나와요. 회사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면 공식적인 루트도 있지만 블라인드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각각 4만 명, 2만 5천 명의 회원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고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5천 명에서 1만 명 가까이 지금 회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소셜 네트워크 중에 미국 진출 성공적으로 했던 케이스가 사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팀 블라인드가 첫 번째 사례로 미국 진출을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는 되게 니치 마켓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예요. 한국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다 합해서 직장인이 12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사실 너무 시장이 작고요. 더 큰 시장에 대한 어떤 갈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링크드인을 시작으로 미국 진출을 했는데 그게 망했죠. 이제 그분들은 저희를 사실 도와줄 만한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온 그냥 이상한 익명 앱이니까. 그 다음에 했던 게 블라인드라는 앱이 있다. 이거는 니네 회사 직원들끼리 익명으로 얘기할 수 있는 앱이다 라고 한 광고를 페이스북에다가 테크 회사를 타겟팅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우연찮게 아마존이라는 회사에서 굉장히 반응이 오더라고요. 블라인드를 처음에 아마존에서 런칭하고 나서 3주가 지났을 때 뉴욕타임즈의 아마존이라는 회사의 문화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어요. 너무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났었는데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같이 공개된 매체에서는 내가 아마존 직원인데 나는 그렇지 않다. 기사가 왜곡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블라인드 안에서는 저럴 수도 있다. 나도 책상에서 우는 사람 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블라인드 안에서는 내가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솔직한 얘기들을 할 수 있구나. 정말 이 앱을 아마존 직원들이 많이 쓰는구나.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면서 신뢰가 생겼던 것 같고요. 회원 수가 어느 정도까지 왔을 때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포함된 라운지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페이스북, 우버, 링크드인, 구글 이런 회사들 직원들을 다 같이 부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익명이지만 회사 이름이 달린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죠. 왜냐면 나는 아마존 다니는데 구글 가고 싶은데 블라인드에 물어보니까 실제로 구글 다니는 사람이 나와서 답을 해주니까 그 라운지를 오픈한 계기로 좀 많이 성장을 하게 된 것 같고요. 미국과 한국의 블라인드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적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다들 한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도 너무 다양하고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동부에 사시는 분, 서부에 사시는 분 이분들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문화도 다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차이로 드러나냐면 한국에서는 직장 얘기뿐만 아니라 연애 얘기도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이제 미국은 상대적으로 공감이라는 키워드가 좀 없어요. 프로페셔널한 어떤 커리어 관련된 콘텐츠가 훨씬 더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키워드 분석 같은 걸 해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일과 관련 없는 콘텐츠의 비율이 한 70% 되고요. 미국은 일과 관련 있는 게 70% 정도 돼요. 미국 진출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일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시차라는 게 주는 어마어마한 커뮤니케이션 장벽이 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시차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떨어져서 이메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좀 익숙치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도 많이 생기고 저희가 이제 채용한 미국 멤버 같은 경우는 완전 미국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일하는 방식을 이해 못하는 것도 있었고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본래 의도와 다르게 좀 전달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현지 멤버를 잘 뽑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알렉스가 없었으면 미국 진출을 못했죠. 미국 진출을 하시려는 기업들이 있다면 딱 떨어지는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처음 미국 진출을 하려고 했을 때 어딜 가나 직장인들은 비슷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오피스라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굉장히 소통이 안 되고 상사에 대한 뭐 불만도 있고 자기네들끼리 쑥덕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되게 가서 많이 흔들렸어요. 왜냐면 이제 실리콘밸리는 그렇지 않다. 우린 굉장히 트랜스페런트하다. 우린 되게 오픈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리니까 굉장히 많이 흔들렸는데 처음에 미국 가서 발표를 했던 게 비글로벌 컨퍼런스였어요.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Y 컴비네이터 파트너가 한 분 오셔가지고 니네 너무 잘 될 것 같다. 미국에서도 되게 잘 될 것 같다. 왜 그런지 아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Companies are not honest 이렇게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어딜 가나 직장인들의 어떤 소통의 부재는 존재를 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블라인드가 4년 동안 증명했던 거는 익명 서비스이지만 회사라는 아이덴티티가 붙었을 때 타 익명 서비스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사실 장기적인 비전은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내가 전 세계 어디 있던 간에 인증된 직장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자기 서비스의 본질이 뭐냐, 이제 이거를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직장인들의 솔직한 소통하는 플랫폼이잖아요.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이제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사용하는 케이스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근본적인 사람들이 소통하고 싶어하는 욕구? 이거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에 좀 집중했던 게 저희가 그나마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좀 원동력이 아닌가